AK 라디오 월드아이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드아이에서 다뤄볼 주제는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이제 AI를 활용한 무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의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하고 네. 또 그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지목됐던 하심 사피에딘도 폭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게릴라전에 능한 헤즈볼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이제 교전에 능한 단체다라고 해주셨는데 삽시간에 지도자를 둘이나 잃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배경에 이스라엘의 최첨단 표적 생성 인공지능인 합소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체 합소라라는 게 뭐길래 헤즈볼라가 이토록 이스라엘에게 맥없이 당하고 있는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합소라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이게 뭐 히브리어인 것 같은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 복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표적 생성 AI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군이 이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대상 목표의 이제 데이터들을 뭐 사진이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입력을 해뒀다가 뭐 첩보 위성이나 작전 지역에 설치한 카메라 이런 걸로 찍힌 그 표적의 위치 정보를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추적을 해서 각 군에 이 인사가 여기에 있으니 여기를 공격해서 제거하라는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AI 프로그램을 뜻한다고 해요. 그럼 거의 뭐 007이나 약간 본 시리즈가 약간 현실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네. 사람들이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AI가 전체적인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해서 타겟 대상을 지정을 해주고 위치 추적까지 한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라고 이제 지휘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동안에 이스라엘군이 이 AI를 비밀리에 개발을 했고 또 운용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잇따라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적군 사기를 크게 꺾어놓기 위한 전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사실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이게 개별 프로그램 하나를 지칭하는 건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 표적 데이터가 수만 명에 그렇죠.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거를 또 위치 정보를 다 일일이 추적을 해서 공격 명령까지 다 하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과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인 지휘체계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지칭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의구심을 제기한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아무래도 지금 헤즈볼라랑 교전 중이고 레바논이나 이란 쪽에서 또 개입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리 그거를 꺾어 놓으려고 좀 능력을 과장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군이 얘기한 대로면은 뭐 우주 공간에 있는 첩보 위성이나 지금 뭐 전투기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병사들이나 뭐 설치되어 있는 CCTV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통합 지휘 체계가 구축이 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 정도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지금 뭐 연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군도 이거를 직접 공개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약간 좀 실제 성능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과장을 했거나 그게 아니면은 여러 프로그램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칭을 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함부로 개입을 하면은 이제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좀 과장한 게 아닌가, 부풀려진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과장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위치 정보가 추적돼서 그렇죠. 예. 자고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항상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그게 상당히 이제 공포심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제거당할 수 있다.
뭐 후방이든 전방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이거를 아마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되게 섬뜩한 일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AI 무기라는 거를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냥 뭐 AI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뭐 당연히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이제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이제 주로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군용 AI 뭐 무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좀 낯선 분야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미 AI 관련해서 무기가 굉장히 상용화된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제 기자님이 국제 방위산업 전시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계룡도에서 있었던. 네, 그래서 이제 국제 방위산업 전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일명 카덱스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의 전력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글로벌 방산 수출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아시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카덱스에 이제 다녀오셨는데 이 카덱스에서도 이번에 AI 관련된 무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가서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분위기나 어떤 출품된 그런 전시품 같은 거 보셨을 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방산업계에서도 최고 화두는 AI, 그리고 이제 무인기체, 무인 드론, 무인기죠, 결국 드론이. 이런 무인화와 자동화가 아무래도 이슈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이나 무기가 이제 주된 핵심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가서 봤던 것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면서 이제 다목적 무인 차량으로 불리는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4세대가 이미 나왔다고 하는데 이름이 HR 셰르파라는 차량이었어요. 셰르파는 그거 아니에요? 그 히말라야. 네, 그쵸?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제 짐을 실어주는 그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게 크기는 그냥 소형차만한데 또 상단에는 기관총도 달려 있었고 뒤에는 이제 트럭처럼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면서 정찰도 하러 가고 적군을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짐을 실으면서 동시에 또 환자 수송도 가능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차량이었어요. 이게 또 전기차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제 지시를 뭐 동료가 내릴 수도 있고 같이 이동하는 이제 군인들이 내릴 수도 있고 지휘관이 내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자율주행 차량이었는데요. 사실 무인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이 개념으로 보면은 역사가 좀 있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이제 1930년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구소련에서 무선 조종 탱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이 독일군하고 전투를 치르면서 너무 많은 사상자를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탱크 조종수가 부족하니까 무선 조종 탱크를 이용을 해서 전장에서 실제로 썼을 정도로 이 기술 자체는 오래됐는데 근데 그때와 다른 부분은 그때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조종 장치를 이용해서 조종을 했던 거고 지금은 따로 사람이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가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AI에 의해 움직이는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는 무기이자 도구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등을 맞대고 같이 싸우는 동료가 된 거예요. 또 이거 외에도 이제 눈에 띄었던 AI 무기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 편대기라는 게 또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외형은 미사일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사람 조종사가 조종하는 전투기 주위를 같이 날아요. 그러니까 사람 전투기 한 대가 되면은 얘가 뭐 6대가 주변을 둘러싸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적군 미사일이 이제 전투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자기가 가서 들이박는 거죠. 먼저 갖고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렇죠. 그런 거죠.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이제 정찰이 필요하면 정찰도 나가고 그리고 내부에 무장도 돼 있어서 필요할 경우엔 같이 공격도 할 수 있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좀 신기했던 무기체계는 이제 이번에 한화 시스템하고 외국에서는 아이스아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전시를 했던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이라는 첩보 위성이 있어요. 이 위성도 이제 뭐 결국에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공위성은 이제 아무래도 박스 형태고 옆에 이제 날개처럼 태양광 전지판이 달리고 그런 모양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라 진짜 뭐 군함이나 공군 기지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네모난 판 모양의 레이더처럼 생겼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AI 뭐 자율 체계를 통해서 적군을 실시간 감시하는 첩보 위성 시스템들인데 조금 다른 점은 일반 가시광선을 이용을 해서 적군을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레이더파를 지상으로 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형 정보를 습득을 한 다음에 사진으로 재처리를 해서 이제 지상으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레이더파를 통해 지상을 관측을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가시광선을 이용을 하면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악천후 상황에서는 그리고 밤에는 감시가 좀 어려워요. 해양빛이 없으니까. 그 외에 또 적외선 카메라도 그래서 많이 쓰는데 적외선 카메라는 적군이 이제 열기 배출을 막기 위해 여러 위장막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열 배출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들을 쓰면은 또 발견이 어려운데 이 레이더파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위장막 안에 있는 적군의 무기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무기 형태들이 특히 이제 AI를 활용한 자율무기 체계의 무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제 진짜 이제 사람이 직접 동원해서 사람이 사용하던 무기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적을 감시하는 자율무기 체계가 성큼 다가왔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말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이제 AI 기술 활용한 무기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기술 그렇죠. 개발에.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실제로 이 AI 무기 관련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이 AI 무기 자체 개발은 뭐 계속해서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 인도 등도 이제 활발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럽 경우에는 유럽 지역은 이제 원천 기술을 워낙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 뭐 여러 민간 분야에서 사실은 진척이 된 게 많은데 근데 이제 군사 분야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장기간 이제 냉전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무기 개발 관련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돈이 크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첨단 군사 분야보다는 지금 유럽 지역은 눈앞에 놓여 있는 재래식 전쟁 군비 이제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게 신경은 못 쓰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다음으로 뭐 세계에서 5번째에서 6번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강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이쪽 관련해서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AI 관련한 이제 뭐 휴대폰을 생산한다든가 컴퓨터도 만들고 있고 전자 분야에서 상당히 집중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사실은 또 우리나라는 민간 대기업들이 방산기업을 산하에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 보니 더 이제 민수가 발전을 하면은 방위산업도 같이 발전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방산 전시에 나왔던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한화시스템 이런 것들도 결국 다 모기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민간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저런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독자적으로 이 회사가 개발을 한 게 아니라 그룹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들이 이제 합체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지금 한국이 이제 분단이 되어 있는 군사적 현실과 더불어서 이에 따라서 산업 분야가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좀 더 방산 분야에선 강점을 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거잖아요. 네. 발맞춰서 이제 AI를 활용한 무기 역시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정교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AI 무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높은 기술력이나 정확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군의 좀 사상자를 좀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또 반면에 가장 또 우려된다고 하면은 정말
정말 그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킬러 로봇이 정말 이제 생겨나서 네. 진짜 막 민간인을 위협하고 학살하고 다니는 그런 미래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럼 AI 기술이 결합돼 이제 무기를 개발할 때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또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지난달 9일에 서울에서 이 군용 AI 문제와 관련해서 96개국 대표들이 참여한 고위급 회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AI 무기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를 사람이 다 처리할 수 없는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장은 굉장히 넓고 지금 각 지역마다 이제 들어오는 정보들을 종합을 했을 때 가장 어떻게 해야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을 짤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문제는 그거를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인간 지휘관들이 꺼리는 민간인 대량 학살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핵을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런 거에서 AI는 조금 더 좀 전략적 유연성,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그 관련해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보다 AI 통제 이 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한 사람 그러니까 바로 자기 위에 사람의 명령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전시 명령이라는 건 상급 지휘관이 하급 지휘관한테 명령하는 상명하복 체제인데 이제는 한 군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상관의 명령이 너무 터무니없는 지시거나 말이 안 되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AI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해나갈 건가. 사람이라면은 뭐 건의를 하든지 회의를 하자고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문제는 홀딩을 하자고 하든지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AI는 그런 반응을 하도록 사람이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작전을 짰다고 치면은 뭐 어느 지역을 뭐 전투기를 폭격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현장 지휘관은 이 폭격을 해야 뭐 우리 군의 방어선을 뭐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시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상급인 본부에서 이걸 봤을 때 그 지역은 민간인 피해가 너무 커질 수 있어서 자칫하면은 뭐 여론이 악화가 되거나 도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공격은 이제 멈추고 다른 작전에 입안을 하라라는 동시에 지시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 같으면 당장 회의를 하겠죠. 근데 AI는 이렇게 충돌하는 두 개의 지시가 내려왔을 때 무슨 판단을 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얘한테 어떤 입력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사람도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냥 이제 바로 윗사람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할 건가 아니면은 근데 더 상급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거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건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이제 자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를 그냥 1차 목표가 승리다. 그랬을 때 얘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부 명령을 무시하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양쪽 지시가 상반되니까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나면은 다른 것도 다 그쵸. 얽히고 설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확한 지시를 내려줘야만 하는데 이게 모든 상황이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 사는 일이.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시킨 형태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휘관도 얘를 다루는 지휘관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지휘관들이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AI를 계속 수정을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끼리 또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AI가 사람보다 연상 능력은 확실히 뛰어나지만 말하자면은 AI는 눈치를 보는 그 개념까지 가기에는 아직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논리가 아닌 확실한 논리가 아닌 형태로
뭐 움직이는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내려왔을 때는 AI가 오히려 폭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휘관들이 이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민간인 학살 문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이걸 선택을 했을 때 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캥기는 작전 지시를 내려야 할 때는 오히려 AI한테 다 위임해버리고 본인은 책임을 안 지고 뒤로 빠지게 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또 새로운 문제가,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상명하복 조직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책임자를 색출하는데 또 이제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관료제 특성상. 그러면 그런 이제 경직된 조직 상황에서 AI라는 게 생기게 되면, 이게 만약에 여러 분야에서 같이 쓰이게 되면은 군대 조직에서는 이제 서로 책임을 AI한테 미루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려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통제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 군용 AI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려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계속 개발들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이게 결국 전쟁 문제가 인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기계한테 모든 걸 다 맡기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좀 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AI가 아직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요새 제일 뜨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AI에게 입력어 잘 넣는 그 직업이 연봉을 되게 많이 받는다, 이런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AI 무기 관련해서도 그 입력어를 위주로 하는 그런 군대가 있어요. 입력어를 많이 넣어야겠죠. 근데 이런 로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정말로 로직을 까딱 잘못해서 만들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르기 때문에, 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걸 계속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자기네들은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관제탑에서 이 AI한테 뭐 어디를 폭격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윗선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갑자기 또 얘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AI가 갈팡질팡하다가 관제탑을 공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제 입력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이 로직을 짜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한마디 하면은 땡이잖아요. 사람한테 지시할 때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로직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뭔가 그런 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군대가 생기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거는 군대가 따로 생긴다기보다는 이제 뭐 산하에 부대를 두거나 그거 자체가 군이 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거 자체가 군이 되진 않지만 뭐 전략부대 예하에 넣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민간 방산업체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뭐 같이 수주를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AI가 정말 주된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모든 군을 통솔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AI가 탑재된 로봇들이 이제 전투를 거의 수행하는 시간이 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미래 상황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는 부대가 생기겠죠. 인간 부대는 거의 그것만 하는 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먼 미래에는 AI가 정말 군대를 통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재래식 전력작전뿐만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정말 AI가 그런 각국의 지휘 통제권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AI한테 한 나라의 군대를 맡긴다. 근데 만약에 맡긴다면 어느 수준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기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이제 가장 터미네이터란 영화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 문제가.
그 AI한테 이제 핵 발사권까지 다 넘겼더니 AI가 이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고 전 세계를 다 발사해가지고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 시작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대량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공통으로 고심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5월에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군비 경쟁대로 하기 때문에 AI 프로그램에서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쓰일 걸로 예상되는 건 AI 참모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작전 참모가 돼가지고 만약에 뭐 국지전이 발생을 하든 전면전이 발생을 했을 때 얘가 작전을 다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뭐 전장 상황까지 다 실시간으로 얘는 파악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맡겼을 때 만약에 이제 핵 통제권까지 이제 AI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 AI의 선택에 따라서 잘못하면 도시 몇 개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자체가 이미 이제 SF 장르에서는 단골 소재가 됐는데요. AI가 뭐 핵전쟁을 일으켜서 뭐 인류를 멸망시키고 혹은 인간을 아예 지배를 한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예전에는 사실 공상과학이라고 치부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작전지 통제권을 AI가 만약에 이게 쓰게 된다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AI랑 사람이 대치를 하는 게 아니라 AI들끼리 경쟁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AI한테 이제 맡기게 되면은 AI 대 사람이면은 이 사람의 행동 패턴에 맞춰서 AI가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정도 허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서로 뭐 도발을 자제를 하면서 사람 쪽의 움직임을 보면서 얘가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만약에 AI다. 아니면 전 세계가 다 AI들끼리 이제 군비 경쟁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는 결국에는 최적화된 전략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핵 터질 것 같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냉전 시기에 가장 우려를 했던 게 그 전쟁 광으로 불렸었던 독재자들이 너무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 이 핵이 다 터질지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로 다 해결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AI는 이제 본인이 어쨌든 뭐 정치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니까요. 결국엔 자기한테 입력이 된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각자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전부 효율성만 추구하는 전략을 짜게 됐을 때 마지막에 부딪히면 결국에는 적국을 괴멸시킨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적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전을 얘가 짜게 될 경우에 그리고 사람이 이걸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면은 대규모 민간인 살상이 발생을 해도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대규모 병력 손실을 안 하도 적국을 괴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AI가 작전 지시를 갑자기 내리게 됐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AI가 통제권을 갖게 되면은 사람하고 다른 게 사람은 이제 지휘 체계가 분산이 돼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인을 받아야만 뭔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AI는 상관도 A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휘 체계를 AI가 갖게 되면은 사인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할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최종 판단했을 때 이게 옳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그게 떨어지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될지 그걸 사람이 과연 컨트롤이 가능할지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들끼리 전략 싸움을 벌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AI가 지금 굉장히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인간이 마냥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민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용 AI는 좀 더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기술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동시에 이제 따라서 생각이 드는 게 뭐 도덕
윤리, 뭐 책임, 약간 이런 네. 가치 판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붙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과 윤리 이 두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지 네.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용자도 그렇고 약간 좀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인공지능 무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살짝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이제 한국의 무기 개발 기술력이 또 좋다고도 하셨고 네. 이제 AI 무기가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 유혹이 이런 방산주나 AI 네. 관련주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한국 무기 개발력이 좋아? 막 이러면서 사실 방산주는 좀 단기적 성과를 보고 투자하는 분야는 아니긴 한데 이제 관련해서 좀 투자 조언해 주신다면. 뭐 이것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에서 직접적으로 이 표적 생성 AI에 관해서 이제 새롭게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실전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전장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마도 좀 더 이제 뭐 격화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완벽하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유럽은 결국엔 재무장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부터 뭐 사실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무기 기술 분야가 발전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이제 많이 이거를 재무장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많이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관련 방산주들은 한동안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 조언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AK 라디오 월드아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저번 주에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